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아마 지금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그러자면 일상 회복 중단, 강력한 거리두기 같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과 백신 패스를 둘러싼 궁금증과 논란, 또 불만도 또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두 분,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청장과 함께 KBS 코로나 긴급진단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인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접종 전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이 잘 파악을 해서 희망자라 하더라도 접종을 시행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KBS 코로나 긴급진단 오늘 나와주신 분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시기 위해서 가천대 의대 정재훈 교수도 오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참고로 정은경 질병청장의 경우에는 생방송 대담 출연이 오늘이 처음이고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현장을 지켜왔던 정은경 청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는 점을 지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현재 상황을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면서 먼저 일단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수치상으로 대단히 안 좋습니다. 확산세 심각한데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추이인데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11월 첫째 주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 달 새 확진자는 3.3배가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5배, 사망자는 4.8배. 뭐 그야말로 폭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정은경 청장께서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으로의 전환이 시행된 지 오늘로 6주째인데요. 지금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를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심각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 예상을 하셨나요? 어땠습니까? 일단 확진자가 증가할 걸로는 예상을 했고요. 이제 그때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점은 특히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고령층에서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지금 35%를 네. 차지하고 있고요. 또 위중증 사망 환자의 85% 정도가 65세 네. 이상 어르신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신 접종의 효과 감소, 그리고 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유행의 원인이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드 코로나 들어갈 당시에는 확진자 10,000명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단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예측을 했을 때는 확진자 중에 위중증으로 이완되는 그런 비율이 한 1.5% 전후일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아, 예. 이제 고령층에서 감염 백신 효과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중증률이 한 2.5%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진 환자 대비 위중증 환자의 증가폭이 훨씬 컸었고, 그래서 의료 대응 체계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치로 1.0%포인트 정도로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교육부 장관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60대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 치명률이 지금 높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10대 청소년들 확진자도 꽤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학생들 발병률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하루 평균 학생들 확진자 숫자가 788명입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 학생들도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도 11월 중하순부터 12월 초까지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도 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학생들은 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이미 활동을 하고 노출된 이후에 이 확진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학교나 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감염 전파력이 높고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꽤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대응하시는데. 자, 그러면 현장 상황을 좀 정재영 교수께 질문 드려볼 텐데 위중증 환자 문제 방금 정은경 청장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뭐 좀 험한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뭐 아우성이다. 이게 지금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 단계다라는 이런 이게 좀 과장인 건지 실제로 지금 다급한 상황인 건지 좀 가감 없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것이 네. 중환자 병상이 얼마만큼 점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표가 현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거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 체계가 얼마만큼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될 거고 분자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중환자 숫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모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병상을 확충한다라고 하더라도 분자가 그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중환자 병상 점유율은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환자 숫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의 규모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 점유율이 80에서 90%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은 우리 의료 체계가 여력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유행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상이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보시기에 요거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 싶으면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 중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료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대기하거나 발생하는 중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속도를 최소한 늦추거나 더 좋다라면 감소시킬 수 있다라면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이나 의료진의 휴식 차원에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 뭐 그런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지금 방금 그 정재훈 교수님, 정은경 청장 설명하시는 것처럼 현장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돌입하면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나름대로 자신을 했는데 확진자가 지금 6, 7천 명 단위로 나오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지금 급증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보면 해외 사례를 보니까 뭐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하루 뭐 10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거기보다는 지금 상태가 낫다라고 지금 뭐 위로해야 될 상황은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도 조금 무겁고요. 총리도 연일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우리 부총리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어렵게 일상 회복을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위중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네. 불안해 하시는 것을 정말 저희가 깊게 공감하고 또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코로나 위기 상황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해 왔듯이 지금의 이러한 위기 상황도 더 적극적으로 함께 이겨나가자. 그리고 정부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 진단을 마련한 뭐 여러 포인트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 특단의 대책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뭐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또 여러분들 전 국민들이 아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실제로 금년간에 이게 발표가 될 건지 한다면 언제 할 건지 그 규모나 정도는 어떻게 될 건지 총리가 지금 본부장으로 있는 중대본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정은경 청장을 처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가능하면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 병상 대응 체계가 이제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고 그렇죠. 있고 또 그게 코로나 위중증 환자의 진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응급 환자 또는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 대응 체계가 좀 더 문제가 이제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병상을 확충하고 또 재택 치료 시스템도 구축하고 하는 그런 의료 대응의 역량을 좀 더 확충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3차 접종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서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면역도를 대폭 올려놓는 데까지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좀 강화해서 이런 사람 간의 접촉을 좀 줄이고 확진자의 규모를 줄이면서 일상회복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네. 이제 그런 대책에 대한 수위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 대응에 대한 현황 그리고 또 확진자 증가, 위중증 증가에 대한 속도를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중대본에서 위험도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검토되고 있는 그런 대안들은 사적 모임 규모를 좀 더 축소 조정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시간을 좀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재택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해왔던 거리두기 대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조치가 뭘까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런 강화 조치뿐만이 아니라 또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런 경제부처 또 의료방역부처 이렇게 다양한 부처들과 지자체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시기가 늦지 않게끔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매주 중대본 회의를 하고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상황 보면서 그런 결정을 하는 다양한 그런 방안들을 놓고서 계속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좀 궁금하니까.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지금 4인,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 사적 모임을 이를테면 규제한다라거나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가 6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단행이 될 거냐가 아마 지금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지금 범위 안에 들어섰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완전한 봉쇄 락다운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했던 거는 영업 시간을 제한해서 하는 그런 조치들이 그나마 이제 가장 효과를 걷던 거리두기 정책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검토 중에 있고 이제 범위나 어떤 그 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딱 부러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재인 교수님 지금 보면 그 의료 전문가들 야전에 있는 전문가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락다운에 준하는 봉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봉쇄에 준하는 조치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오늘도 감염 관련된 학계 전문가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 몇 주간 주 단위로 확진자 숫자를 보면 거의 20에서 30%씩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몇천 명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1.2배, 1.3배씩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 멈추지 않으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라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돌아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서도 영업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그나마 네. 효과가 있었던 조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멈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확진자나 위중증, 병상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안했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정의원 총장께서 그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3차 접종에 대한 나름의 약효가 발현될 때까지의 시간을 지금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대충 뭐 2주, 3주, 한 달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정재영 교수님. 최소한 의료 체계가 개편되기 위해서는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멈춤을 통해서 확산을 저지하고 의료진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체계를 개편할 시간을 버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에게 12월 한 달 동안에 집중해서 3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고 네. 또 복지부에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을 3,000 병상 이상 확충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준비하는데 한 12월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아까 판단하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번 주 후반이나 특단의 조치가 단행이 된다면 1월 초 중순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자영업자들의 지금 피해 보상 문제. 만약에 지금 특단의 대책이 단행이 된다 치면 정은경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모임을 줄인다거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지금 불가피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 문제를 어떻게 여하이할 거냐. 자, 이거는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기재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금 국무위원이시고 부총리이신 유은혜 부총리께서 손실보상 문제의 정부 논의 과정에 나름의 오늘 지금 이 두 분의 전문가가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도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주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 국민들의 생존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요구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이제 좀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방역 강화 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했을 때 네. 당장 오늘부터 이제 방역 패스도 또 적용이 됐고요, 성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면서 보상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특히 중기부와 기재부와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이 업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정말 이게 최소한의 이 보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들을 꾸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부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아마 신속하게 그런 방안들이 중기부를 통해서 네. 논의되고 실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긴급 멈춤 조치가 단행이 된다면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나 동참이 필요할 텐데 말씀하신 유은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충분한 보상을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좀 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께서도 저희 일상회복 지원회 회의를 하면 방역의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 다만 이제 적절한 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지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구체화할 건가에 대한 숙제를 계속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도 본인들의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장 내에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시겠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만 제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공동의 노력들을 같이 내 사업장을 지키고 나의 뭐 안전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같이 좀 자발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같이 돼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만 가지고 가능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라도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단행이 된다면 예, 현장하고 소통도 계속 네.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또 네. 우선 지원해야 되는 혹시 또 보완돼야 되는 네.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담당 부처들이 계속 네.
해당 이제 협회라든가 단체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눌 게 참 많아요. 저 어렵게 모신 두 분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방금 나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163만 명이 예약했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접종 3개월 이상 지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당초에는 보면 이게 5개월로 하기로 했다가 또 4개월로 줄였다가 일괄적으로 지금 최근에 석 달 간격으로 지금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좀 좁힌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에 뭐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질병청장께서 오늘 나오신 김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도록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백신 효과를 매주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3차 접종을 하느냐 이제 그런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최근에 방역 상황 등을 좀 고려했고 네. 또 겨울철이 들어서 이제 좀 더 위험한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도 감안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3차 접종을 해서 면역도를 굉장히 급격하게 좀 끌어올리는 게 현재 유행 대응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입이 되고 지역사회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전염력이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도 3차 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한 75% 전후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종 변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면역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최소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정했고요. 최소한 6개월 안에는 맞아 주시기를 그렇게 권고사항을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3차 접종을 둘러싼 논란 일부에서는 뭐 불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집단 면역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에 백신 접종 2번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도 있고 일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한 방 더 맞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자초한 건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상황이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70~80% 정도의 예방접종률로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거나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전 세계적인 판단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도가 떨어질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게 실제 이제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3차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숙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3차 접종을 이행하는 게 현재의 유행 상황도 통제하고 위중증이나 사망도 줄이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까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3차 접종이 진행되게끔 잘 안내하고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석 달 뒤에 그럼 한 방 더 맞아야 되는 4차 부스터샷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네. 2번 맞는 것보다 굉장히 면역도가 높이 올라간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항체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세포 면역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게 또 어느 정도 지속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네. 3개월마다 맞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도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면서 이후의 접종에 대한 대책들은 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게 지금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 정계현 교수님, 제가 지금 정은경 청장께서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 효과가 아주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4차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의 필요성이 또 제기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3차 접종의 경우에도 지금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 내가 맞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당국이 백신 접종을 권고해드린 이유가 철저하게 개인의 관점에서도 접종하시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정부나 당국이나 전문가들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드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 당국에서 검토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룰 게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청소년 백신 문제, 우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나오고 계십니까?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만 하더라도 처음에는요, 이게 지금 자율로 갔다가 이번에 지금 방역 패스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학원 가려면 방역 패스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만 학부모들, 이게 지금 백신 패스 때문에 접종 안 했다고 해서 학원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 내지는 반발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의 입장이신지. 우리나라가 누구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택인 거지만 아까 정명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소아 청소년들도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자율 접종을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2달여 동안의 데이터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소아 청소년 접종과 감염 예방 효과, 위중증 효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감염 예방 효과는 96%고 위중증으로 전환할 효과는 100%다. 그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된다. 지금 또 굉장히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데이터를 제공하고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정지훈 교수님이나 정은경 총장님이나 계속 이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것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풀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왜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안전한지 그리고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한 그런 소통과 정보 제공의 기회가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방역 패스가 먼저 얘기가 되니까 그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감과 또 그런 반감도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가정과 또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 감염 확산을 또 막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꼭 백신 접종을 해주십사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2월 1일에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만 뭐 학원을 포함해서 여러 그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현장과의 그 소통들을 더 강화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방역 패스의 적용의 시기나 범위들은 좀 충분히 논의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역 패스의 시기와 범위 등을 충분하게 지금 논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방송을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시는 뭐 시청자 국민들도 계십니다만 이 방역 패스 학생들 접종 문제와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참교육 학부모회 이윤경 회장님을 지금 연결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고 계십니까? 네, 이윤경 안녕하세요. 이윤경입니다. 네, 지금 교육부 장관 설명 들어보셨을 텐데 청소년 방역 패스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11월 29일에도 청소년 방역 패스 부분은 자율이고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안 돼서 이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다 통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강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그 반대 입장을 냈던 이유는 그 어른들이 가는 곳들, 예를 들어서 뭐 마트라든지 교회, 뭐 백화점 이런 곳들은 적용이 아닌데 적용 제외 대상인데 학생들이 가는 뭐 학원이나 독서실 이런 곳들이 방역 패스 적용이 돼서 왜 청소년한테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냐라는 부분에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자녀분이 제가 듣기로는 고교 1학년이라고 들었거든요. 백신 접종을 안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해서 계속 이제 저도 설득하고는 있는데, 그 아이들끼리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백신 접종을 다 하면 다 안 걸리냐. 라는 얘기가 일단 있고,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또래에서도 정보를 이것저것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마땅히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고2 학생이 국민청원을 올렸던 이유랑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기 부모님 입장은 어떤지 지금 이은혜 부총리께서도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접종이라는 게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또 필요하고 미접종자 규모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접종을 하는 데 따른 이득이 명확하다라는 지금 여기 정은경 청장께서도 잠시 뒤에 설명하실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공동체의 이익을 마치 이제 청소년들이 좀 이기심으로 좀 그 막고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살짝 좀 불편하기는 한데요. 그 부모들의 사실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반대하는 입장이 좀 더 연령이 낮을수록 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부작용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접종 완료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에도 좀 많이 경험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그 정도 부작용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땐 그게 뭐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 이익보다 사실 아이들만큼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모 마음이. 네, 물론 이제 저희도 그 공익을 위해서 성인 가족들은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패스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지금 참교육 학부모회 이윤경 회장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전에 우리 이은혜 부총리께서 백신 패스 둘러싼 저런 의견들에 대해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저 학부모회 회장 말씀이 강제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접종을 강제한다고 저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오늘부터 적용된 방역 패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적용은 지금 2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기와 범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다만 이런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워서가 아니고요. 학생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감염됐을 때 본인이 겪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이나 여러 가지의 또 장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우선 접종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충분히 이제 관련 기관이나 또 우리 질병청하고도 그렇고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이들이 갖는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이 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근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오셨으니까 그 백신 접종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부총리께서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지 좀 뭘 준비해 오셨네요. 우리 정은경 청장님. 네. 네, 이제 효과와 안전성 두 가지가 이슈일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접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이제 판넬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네. 네, 현재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한 고3의 경우에는 가장 지금 발생률이 낮고 또 그 덕분에 2학기 학교 생활 네. 그리고 수능 시험들 대입 같은 거를 지금 안전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률이 상당히 70% 가까이 높아지면서 그 확진자 발생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가 네,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효과들도 있고 또 10에서 17세의 접종 효과는 굉장히 뚜렷해서 저희가 백신 효과 분석을 해보면 96% 감염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위중증 예방은 100%라는 접종 효과는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 중에 99%가 미접종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99%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학교에서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의 집단 발병이 늘면서 네.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좀 어렵고 또 자가격리로 인한 어떤 정서적인 그런 장애 예. 또 나중에 생기는 무슨 후유증 이런 것까지도 실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과 안전 또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위해서도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아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예, 예.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소해 드릴까에 대해서 또 안전 접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의료계와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12, 17세의 예방 접종이 잠깐 카메라로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12에서 17세가 예방접종을 맞고 현재까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고를 한 비율이 한 0.28% 정도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예, 근데 예. 신고하신 분 중에 97.9%는 대부분 접종을 맞고 주사 부위에 생기는 통증, 근육통, 두통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2, 3일 정도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고 예. 또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도 정부가 지원,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이들이 맞고 있는 백신이 화이자 접종입니다. 예. 그래서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예. 현재 저희가 이제 신고가 한 39건이 됐고 조사를 저희가 37건을 했는데 실제 아나필락시스로 확인된 경우는 12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백신 맞고 한 15분 이내에 이런 그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접종 기관에서 예, 예. 응급처치를 잘 하게 되면 대부분 회복이 되고 이 부분도 치료비에 대한 피해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심근염, 심낭염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한 5건 정도가 확인이 됐고 19건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부분은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이제 아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에 대한 걸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100% 완전한 100% 이상 반응이 없는 백신은 없고요. 예.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이상 반응과 중대한 이상 반응을 봤을 때는 접종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더욱더 안전 접종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에서 저렇게 성의 있는 설명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 또 뭐 의구심은 솔직히 사라지지가 않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정재윤 교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은경 청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작용도 없고 맞으면 대단히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데이터를 제시를 해도 지금은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잘못될지 어떻게 장담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윤 교수께서 어떻게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장기적인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관찰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접종자의 접종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역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접종 경험이 모두 모이게 되면 장기간 관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통한 여러 가지 경험들,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예. 장기간에 따른
경우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청장님 말씀에 이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접종자의 전체 40% 정도까지가 감염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되어서 생기는 합병증과 접종으로 생기는 이상 반응을 비교할 경우에는 예. 감염되어서 생기는 합병증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심근염, 심낭염만 해도 감염 후에 생기는 발생률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도 접종을 하시는 게 이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유은혜 부총리께 하나 이거는 질문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백신 패스에 대한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들이 아마 제일 초미의 관심으로 보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학원, 독서실, PC방. 이게 지금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내년 2월서부터는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학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백신 학원은 패스. 네. 이제 지금 방역 패스 그러니까요. 소아 청소년 방역 패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12살부터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2살 초등학생들도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내년 2월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네네. 방역 패스 적용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요 학생들 연령대가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감염 경로들을 분석해 보면 이제 학원을 통한 감염들이 꽤 많이 이제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또 학교에서도 감염 경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학원의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방역에도 협조적으로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함께 해왔습니다. 노력하고 함께 철저하게 이제 거리두기 이런 수칙도 지키고 해왔는데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할 때 학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시기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전체적인 상황, 그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전체적으로 진단이 좀 돼야 되겠지만 네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어디에서부터 좀 적용을 하고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또 언제부터 적용을 할지 이런 것들은 학원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3차 접종 관련된 부스터샷 얘기를 조금 우리 정은경 총장님 등을 포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3차 접종률 속도가 생각보다 더딘 건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네. 12월 들어서는 저희가 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 가능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서요. 네. 지난주에는 한 75만 명이 하루에 맞으시기도 하고 예약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71% 그리고 접종도 55% 진행이 됐고요. 예, 예. 60에서 74세 어르신들도 제가 수치를 잘못 들었는데 75세 이상은 61%가 접종을 완료하셨고요. 네. 60에서 74세는 55%가 예약을 하시고 지금 21% 접종을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12월에 집중 추가 접종,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 더 있는 게 백신 관련된 논란과 불신의 중심에 있는 게 보상 문제라는 말이죠. 아까 지금 손실보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은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그 충분한 보상,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정부는 지금 발표했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체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방향인 건 맞습니까? 어떠세요? 예, 앞서 우리 총장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의료비나 간병비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인당 이제 3천만 원에서 지금 이제 사망 시에는 5천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성인과 관련해서는 많이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소아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걱정들, 불안감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게 이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을 하실 것으로 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상 반응, 부작용이 생겼을 때 특히 청소년 연령층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판단으로 신속하게 절차도 간소화하고 좀 즉시 이 의료비나 이런 뭐 검사비나 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데 학생 연령층은 그것도 조금 더 빠르게 인과관계를 좀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청소년층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들을 여러 가지 이런 지원책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또 학부모님들께 드려서 국가가 청소년층은 정말 책임 있게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은경 총장님께 피해 보상 관련해 가지고요.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일부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그 부작용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 그 외교부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은 숫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비교 자료 같은 걸 저희가 좀 참고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알려진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도 피해 보상 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증에 대한 진료비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신규 백신이니까 혹시 모르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신고 자료들을 분석해서 안전성위원회에서 그런 인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끝까지 소급해서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거는 계속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계속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에 대한 논란이나 그 불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그 피해 보상 문제일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성의 있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저희가 의료계 또 과학계하고 좀 협력해서 자료를 잘 분석하고 그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을 국민들과 또 전문가, 의료인들에게 설명을 좀 더 열심히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걱정인 게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 지금 확산세고 방금 전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초 뭐 1, 2월 정도에는 이게 우세종, 지금 델타 변이처럼 지배종이 될 거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지금 보면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오늘 방금 연구 결과를 보면 면역력이 뭐 100배 증가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들. 네, 현재까지는 데이터를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남아프리카의 데이터를 봤을 때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최소한 전파 능력이 높거나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둘 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유입됐을 때 유행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율이 어느 정도가 되냐일 텐데요. 하지만 낙관적인 예상에 따라서 중증화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유행 규모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해 버리면 의료 체계에 가져다 가는 부담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증화율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2배로 늘게 되면 결국 중환자 숫자는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입을 차단을 하면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시간을 버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대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확진자 수 증가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데 일부에서 뭐 10,000명, 뭐 수만 명까지 얘기하는 그런 가설들도 있습니다만 정재현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단계적 일상을 이달 말 보면서 내년 초 정도. 가장 어려운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역 조치와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까지 20%, 30%씩 매주 증가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주도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긴급 대응 계획이라든지 방역 조치의 조정, 추가 접종을 통해서 유행 곡선의 방향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은경 총장님,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나오면서 뭐 최근 들어서 여러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지배종이 되게 되면 델타를 제압을 하면서
우세종이 되고 지금 나오는 여러 WHO 보고서에도 보면 독성은 약한데 전파력은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나온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정재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화율에 대한 아직 확실한 연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긍정적인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질병청장께서 보시기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위협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두 건의 집단 감염이 있어서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델타 변이보다 훨씬 전염력이 높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무증상기에 이미 노출시킨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노출시킨 사례가 이미 확인이 네. 됐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네. 또한 2차 접종만 한 경우는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가 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회피 능력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중증에 대한 게 낮을 거라는 그런 추정으로 이거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막연한 기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네,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이신가요? 생각하고요. 네. 최대한 해외 유입을 차단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속도를 좀 늦추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3차 접종을 신속하게 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 면역도도 충분히 높여놔야만이 이것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신규 확진자 전망에 대해서는 추후에 특단의 대책을 이렇게 긴급 멈춤 조치를 단행하는지에 대한 여부, 또 그리고 3차 접종률, 또 국민들의 동참 여부 등에 따라서는 이 수치가 진폭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마지막으로 저기 윤해 부총리께 현안들 하나, 수요일부터인가요? 찾아가는 백신 접종 학교. 그게 지금 제가 여기 나오면서 방송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백신 미접종 학생들 가운데 예약률이 6.9%라는 수치를 좀 보고 들어왔거든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건지, 이 수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판단. 예. 이제 저희가 백신 접종을 이제 권유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이 예약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같이 못 가는 경우가 있거나 네. 이제 접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접종을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어떤 접종을 원하냐고 수요 조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진이 학교에 가서 백신 접종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의 인솔하에 인근의 위탁 병원에 가서 단체로 이제 접종을 하는지 이런 이제 수요를 조사를 했던 거고요.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처럼 개인이 이제 다니던 병원에 가서 개인 접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답변을 안 하신 거고요. 학교에 와서 의료진이 접종을 해주면 좋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게 한 6만 6천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그 지역 이제 교육청마다 예. 학교와 이제 보건소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의료진이 학교에 가서 접종을 할지를 실무 준비를 해서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위탁 병원에 가서 맞든지 이런 것들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 그러니까 17세의 경우에는 1차 접종을 맞은 비율이 73.5%고요. 그러니까 네. 2차 기본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지금 70%까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이 낮아질수록 조금씩 이제 잠깐 이 저희 접종률이 데이터를 낮은데요.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예방 접종률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보니까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미국, 이스라엘들에 비해서 2차 접종률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낮은 상태인 건 맞죠? 예. 그러니까 12세에서 17세까지의 2차 접종, 그러니까 기본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지금 저 정도. 저 정도인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예약률이 68%까지 네.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세도 지금 58%까지 1차 접종을 마쳤고 해서 저희가 그 굉장히 이제 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백신을 그런 기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학생 또 청소년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많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이런 좀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또 정보를 계속 드리고 예. 그동안에 이제 세계적으로 분석된 그런 데이터들도 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려서 좀 더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권장하면서 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들의 수용성이 다소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15일부터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하면 연장해서 네. 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네네. 좀 편리하게 편안하게 아이들이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백신 문제도 다뤄봤고요. 위중증 환자 대책, 그다음에 청소년 우리 백신 패스 여러 가지 논란들, 그다음에 긴급 멈춤 조치의 전망이나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우리 질병관리청장 설명을 들어봤는데 궁금증이 얼마나 해소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가 유은혜 부총리 등을 위시해서 국민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0초씩 드릴게요. 네. 예,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는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꼭 필요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전 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곧 가정과 부모님들의 또 일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백신 접종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함께 돌파하고 이겨나가자. 그리고 정부는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네, 최근에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서 또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를 저희가 2년간 대응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관리 가능한 감염병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라는 두 가지 틀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위중증률이 높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12월 달에 가능하면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또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런 회식 등을 좀 줄여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방역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확진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년 동안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얼마나 잘 협조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국과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재훈 교수 세 분과 함께한 코로나 긴급대담 여기서 줄이고요.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난 2년여 동안 이게 지금 몇 번째 되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이 부디 마지막 고비이고 이게 마지막 고비이기만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KBS 긴급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